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갖고 온 타이틀 보시면은 경기 침체냐 경기 확장이냐 그냥 다들 헷갈려 하세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양반된 데이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죠. 금리가 일단 미친 듯이 높고. 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단순화 시킵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8월, 9월은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9월이 안 좋았죠. 네, 그래서 그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S&P 500이 1945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으로서 가장 안 좋은 달이 9월입니다. 그리고 또 나스닥 100은 1985년부터 지수가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보더라도 마이너스인 달이 평균이 없는데 딱 굳이 뽑자면 9월 달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저건 아무래도 그래도 2008년도 리만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네, 그 그래서- 9월 15일 날 터졌으니까.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시장을 돌립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려면은 뭐 이런 거겠죠. 미 연준이 우리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릴 거야. 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안 올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네. 뭐 확실하게 좀 이제 뭔가 시그널을 준다든지. 근데 레리 서머스 교수님께서 네. 연착륙 할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저는 뭐 계속 연착륙 할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물론 언젠가 또 침체가 오겠죠.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질 수도 있다. 네, 저희는 이제 정말 바라지 않는 거는, 98년에서 2000년 나타난 것처럼 막 엄청나게 모든 부분의 투자가 막 다 일어나면서, 과잉 성장을 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정답을 찾기에는 인플레이션 숫자 나와야 되죠. 네. 예.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 연준이 20일 날 이제 어떻게 하면서 뭐라고 발언할 건지. 네. 그래서 그때까지의 변동성.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물 옵션 만기일도 그 주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막 시원스럽게 땡기는 모습은 안 나올 거예요. 네, 포지셔닝이 지금 상반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예상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래도 올해는 센 장이 맞습니다. 예, 그럼요. 예, 굉장히 센 장인 게 많이 올라왔죠. 지금 보시면은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도 늦게 들어왔고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장이 좋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주에도 좋았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빨리 돌리고 있는 모습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빅스 지수도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은 10월 달까지 평균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유지가 되는데 보통 변동성이 네.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또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조정을 받을 때마다 뭐 좋은 종목을 계속 사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막 주식을 너무 많이 샀다 이런 타이밍은 아니에요. 보면은 그 마진 뎃 규모를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로 보면 신용잔고. 신용잔고. 예. 근데 보시면 지금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1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 저 왼쪽에 중간 오른쪽 위쪽에 제일 꼭지가 저 21년도인가요? 22년도? 여기가 2008년. 아, 2008년이에요? 네네네. 굉장히 장기 추세선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밑에 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이거 말고 다른 지표도 있는데 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센티먼트 지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이제 위로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뭐 센티먼트적으로서 너무 과하게 주식을 많이 샀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지금 뭐 이런 지표들 그 내부자 거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좀 밑에 내려와 있죠.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56 정도니까 뭐 한 중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보고 있으면은 뭐 바로 하락장으로 연결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측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보여주신 자료가 과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지표도 있죠. 보시면은 2021년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개인 고객들이 66%까지 주식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한 60% 정도 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은 뭐
경기 침체만 오지 않으면 아마 이런 추세에서는 막 급락장으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또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토픽 2로 보면 요즘에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네.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11월 달에 또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위기면 시장은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네. 그러겠죠. 예, 왜냐하면 금리를 또 올린다는 두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근데 오늘은 뭐 연준 이사는 뭐 별로 안 올릴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확실히 이제 금리 올리니까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그렇죠. 근데 이제 여전히 지금 7월, 8월 달에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소로서는 인플레이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유가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 WTI의 추세를 보시면은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던 95년에서 2000년 보시면 정말 낮았죠. 물론 나중에 막판에 튀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인터넷 시대 보시면 셰일가스가 들어오면서 같이 맞물리면서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빵 터지니까 마이너스까지 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 일어나고 여러 가지 유가 상승 요인이 나왔고 지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최근에 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요가 너무 강해서라고 보다는 어쨌든 뭐 사우디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 쪽에서 러시아가 특히 이런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유가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장기적인 그림은 만약에 지금 사이클이 AI 전기차 사이클이 장기적인 추세라고 생각하신다면 유가가 이런 옛날 같은 이런 튀는 모습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어렵다. 예. 근데 전기차 좀 안 팔릴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네. 할인 판매하는 거 봐가지고 할인 판매로 지금 버티는 건데 사람들이 조금 부담 느끼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오토론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앞선 코너에서 그 얘기를 좀 나누긴 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는 그 모기지 금리하고 다르게 현재 높은 금리가 그대로 오토론에는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러니까 자동차의 수요 전체가 꺾인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소비가 안 좋아진다. 소비가 좀 둔화되는 저희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사는 게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단가를 낮춰주고 있고 전력 소비량을 낮춰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 차를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체적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거에 대한 두려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오토론을 그러니까 내고 싶지 않아서의 수요가 줄어들면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내가 자동차를 산다고 했었을 때 초이스적으로는 전기차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 예,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사실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뭐 요즘에 워낙 부양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소비가 뭐 살아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도로교통 관련 석유 수요 전망치가 피크를 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할 겁니다. 예, 전기차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엄청나게 높죠. 네, 압도적으로 지금, 높습니다. 예, 네. 보시면 지금 40%대. 네.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쫓아온다면 이거는 어쨌든 그 유가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높을 수가 없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글로벌 석유 수요 구성을 보시면은 예, 자동차와 트럭이 차지하는 게 44%입니다. 매우 높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변하면 예, 제가 볼 때는 유가가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오토론을 갖다가 안 하면서까지 자동차를 안 산다라는 거는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침체로 가거나 둔화를 세게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면 유가가 올라갈 이유가 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수요 부분을 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전기차를 당연히 살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튀는 걸 모습 보면은 그렇게 단가를 낮춰주니까 굉장히 빠르게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체적인 추세선으로 봤었을 때,
이 유가가 장기적으로 뭐 $100 위로 막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지금은 공급 차원을 컨트롤하면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조의 변화와 장기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는 유가가 인플레이션 자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걸 지정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네. 이게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가지고 아, 우리 미국 너무 싫어 막 이래가지고 응? 중국도 옆에서 뽐뿌질 해주고 우리가 사줄게 그래 뭐 이러면서 러시아하고 사우디는 우리 미국 싫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해보자 우리 계속 감산해서 가서 계속 올리자 그래야 다음번 선거에서 바이든 안 될 거야 뭐 이런 그런 어떤 이렇게 지정학적인 너무 EQ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충분히 EQ 하시죠. 원래 네. 10월 달까지만 감산하기로 했었는데 12월 달까지 감산한다고 그러고 올해 연말까지. 감산이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야 러시아는 예를 들어서 그 나라 돈이 뭐죠? 러시아 루브라가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여기서 저는 사실 공급을 늘릴 줄 알았어요. 루브라가 폭락을 해서 근데도 감산에 동참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 대호 단결 아니냐. 게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제 좀 음모론 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미국 국채 파는 주체가 딱 러시아는 못 팔아서 못 파고 갖고 있는 건 다 팔았고 네. 사우디 팔고 있고 중국 팔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그 에너지와 그 제조업 생산 진영이 똘똘 뭉쳐갖고 미국 한번 맞짱을 떠보자 뭐 이런 분위기를 자꾸 끌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만약 여기서 이제 유가가 떨어진다면 이거 또 지금 각독이 또 이거 쓸데없는 가지고 소리네 우리 뭐 이러지만 돈 이야기 되면 제가 얘기할 게 많은데 못한다? 많은데 못하죠. 예. 자, 그 네. 얘기는 다음에 토론을 하시죠. 아 예. 예. 네. 어쨌든 간단하게 동의하지 않으시다라는 간단하게 말씀이시죠? 설명을 하자면 네. 예. 뭐 지금 미국을 죽일 수도 없는 분들이 네. 공격을 하겠다고 예. 자기 발등에 도끼 찍고 피 철철 흘리고 네. 죽지는 않을 겁니다. 아, 자해공갈단 수준이다 그렇게 예. 한다는 거는 예. 네. 바보 같은 예. 짓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지금 석유를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 앞으로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는 국가, 뭐 유가 올려주면 감사하죠. 네. 그리고 금리가 지금 그만큼 가장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 다른 애들 다 죽자? 그러면 뭐 지금 자기네 아군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아군이 되기를 바라는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한국, 뭐 일본,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냥 자기네들 고립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걔네들이 훨씬 우리나라가 지금 유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받는 영향이 엄청나게 마이너스란 말이죠. 네. 그러면 자기네 아군들을 버는 게 아니라 예,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에는 네, 그거는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 자국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 자기네들의 예. 아니면 다른 자기네 편을 만들고 싶은 국가들의 원성을 사게 되겠죠. 네, 네. 예. 그죠? 네. 미국은 계속해서 석유를 펌프질하고 자기네 심지어 비축유까지 내보내면서 네. 유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낮추려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왜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약발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축유까지 막 내는데도 야, 그 100만 배럴씩 감산하는 게 이렇게 영향이 큰가 할 정도로.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입장에서 유가가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 게 뭐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유가 수출국이잖아요. 대략 뭐 한 $70쯤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은 보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가를 가지고 미국을 흔들기에는 예, 아주 부족하죠. 네. 네, 자꾸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미국이 중국만큼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올라왔으면 사실 유가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미국이. 뭐 이제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모델 3가 나오면서부터 네. 어떻게 변할지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뭐 거의 80%는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거비 쪽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먼저 자극했던 공급망 차질 부분, 그리고 공급망 부분에 있어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 증가에 따른
이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다 같이 한번 왔었던 거고 지금 걱정하는 건 또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금 공급을 갖다가 좀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또 다시 연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 주택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잡힐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어쨌든 결국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 연준이 금리를 결정을 할 텐데 이번 9월 달은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올릴 확률에 있어서는 지금 제법 그 올라가 있어요. 지금 58%가 58%가 동결이고 나머지는 올릴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점 또 다시 이제 중립 올리지 않는 동결적으로 예, 예. 늘어나겠죠. 예, 아무래도. 늘어날 거다라고 예. 지금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그게 9월 20일 날 FOMC에서 발표를 하고 나면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9월 달은 좀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기점은 FOMC 회의하고 거기서 동결 쳐주고 나면 사람들이 그 동결할 때 또 무슨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좀 편하게 그 다음 금리 결정할 때까지는 좀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구간이 최소한 뭐 몇 년을 갈 수도 있다. 아니면 1년 이상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또 그 사이에 이제 또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가능성까지도 나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움직일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2000년부터 2008년엔 과잉 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거품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높았던 케이스고요. 2009년 이후에는 모바일 인터넷 골디락스 시대가 이어지면서 금리가 낮았던 시대고요. 예. 여기는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완전 밑으로 떨어졌던 거고 이거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인 거고. 그럼 이제 지금 다시 올라왔던 이유가 과잉 성장이냐 아니면 다시 또 골디락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아마 여기에서 좀 안정을 찾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서 이제 2024년 말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의 전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한 0.75에서 1.25 정도 인하를 할 거다. 예,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게 아무리 빨라야 내년 2, 4분기. 그죠? 그리고 매번 인하를 해도 네. 예, 요 가능하죠. 그때부터 인하를 예. 시키면 0.75 정도면은 뭐 그건 세 번이니까 그냥 하반기에 들어가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는 안 올 것 같다. 당분간은 예,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네. 뭐 설명을 하자면 너무나 그 우선 요거까지만 설명할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주식과 그럼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전히 주식 비중을 저희는 더 높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딜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는 뭐 저희가 그 채권을 그렇게까지 뭐 적극적으로 사진 않는다. 한 20% 정도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간물이 좋을까요? 채권은? 당연히 단기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장기 금리는 아마도 상당히 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나오면은 단기는 떨어뜨려 줄 수가 있고 일드 커브 정상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금리를 아마도 뭐 3%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헷갈리실 분을 위해서 금리는 떨어져야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장기물은 채권 가격이 쉽게 오를 것 같지 않으니 단기물 쪽에서 오히려 더 기회가 많아 보이고 채권을 투자하실 분은 단기로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단기요? 그러니까 1년이요? 저희는 1년 네, 최대 길이로 봤을 때 3년 미만. 3년 미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20% 들고 가는 거에 있어서 절반은 1년 미만. 1년 미만. 네. 절반은 3년 미만. 네. 이렇게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버핏 할아버지는 3개월짜리를 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 네네. 예. 그렇게 초단기물. 아 근데 뭐 3개월짜리 계속 뺑뺑이 돌리면 복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셨던 그 경기 침체 부분에 왜안 있어서 오냐. 왜 안 오냐. 예.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경기 침체보다 경기 과열을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숫자를 책값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는 경기 과열로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은. 네. 네네. 네. 그리고 또 경기 침체로 갈 것까지는 정말로 아닌 것 같고요. 자, 우선 이 장대금 2차 역전 현상 가지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곧 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뭐 경제학자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채권 베이스에 있는 분들은 뭐 아직 18개월 안 됐다. 평균이 18개월이니까 이제 곧 18개월 오는데 그때부터 한번 지켜보자. 네, 이런 18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죠. 뭐 평균 예. 18개월 뒤에 오니까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 계셔요. 박모 박사님이라고. 박모 박사님은 아직 18개월 안 됐잖아. 좀만 기다려봐 이제 온다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네. 네. 음. 네. 뭐 장 안 좋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죠. 예, 네. 지켜봐야죠. 네. 네. 자, 우선 그 24개월이고요. 저희가 본 데이터로 보면은 뭐 18개월, 뭐 24개월 어쨌든 뭐 비슷합니다. 어쨌든 예, 네. 그러니까 2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 네네. 네, 작년 10월에 장내금리가 역전이 됐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내년 말까지는 아니겠죠. 예, 그죠? 내후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후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있어서 보통 시장은 3개월 전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하락할 거다고 얘기하면 너무 빠르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 거고,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이런 숫자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뭐 아까도 좀 전에 얘기한 거 보면 대출에 대한 태도가 경색적으로 그렇죠? 바뀌고 있다. 많이 바뀌었다. 네. 예. 그건 벌써 올해 초부터 바뀌었어요. 네. 예. 근데도 지금 경기 침체 안 오고 있죠. 대출 증가율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마이너스 나진 않나요? 대출이 줄어들진 않나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질 않았어요. 늘질 않는다? 그러니까 YOY 숫자가 거의 뭐 0까지도 내려갔죠. 예. 총 여신으로 보면. 근데 은행 대출로만 보면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4.8%입니다. 그래서 딱 요 정도, 5% 정도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연결돼서 매출 증가율이 딱 5%가 나오고 있어요. 증가율을 말씀하신 거죠? 대출 증가율? 증가율? 지금 그러니까 증가는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적지만. 예,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주는 빠졌다가 어떤 주는 올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거의 딱 12조 달러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거죠. 위에 보시면 요게 이제 전체 금액이거든요. 아, 금액이 예, 비슷한 금액은 그냥 여기서 그냥 쉬고 있는 거죠. 파란 색깔이 총 금액.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요즘에 다시 살짝 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5% 수준으로서 이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지 않는 구간으로서 안정적인 성장률로 가게 되면 과거의 이 추세적 주기, 세큘러 사이클이 짧아야 뭐 5년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잖아요. 요때가 가장 짧았는데 이게 보시면은 뭐 한 4년짜리였어요. 네, 한 번의 주기.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2013년부터 18년이었으니까 5년짜리입니다. 지금 이제 겨우 1년 좀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짧아도 한 2, 3년은 더 간다. 예. 아, 근데 빛의 속도로 산업이 빨라졌으니까 주기도 되게 빨라지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요런 구간이 오래 이어질 수 있다. 옆으로 횡보하는. 예, 횡보하는 지금 최근에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경기 침체는 안 일어나고 있고 골디락스로 잘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죠.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15%다. 예. 네. 12개월 안에 일어날 가능성. 예, 저희는 굉장히 적다고 보는 거죠, 15%.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35%였던 게 지금 15% 떨어졌어요. 예,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20%대로 보고 있었는데 경기 침체가 당분간 오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GDP 성장률도 보시면은 딱 2%대에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주기가 작년 상반기로 볼 수도 있다. 예. 아주 짧게.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대의 경제 성장률로 쭉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네, 이거는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2013년에서 18년 나타나는 추세 또는 뭐 95년에서 98년 나타나는 추세 이런 게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자꾸 보고 있고요. 네.
자료는 맞는데 어쨌든 네. 예, 경기 침체 가능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그 가능성은 정말로 희박하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경기가 과열이 되면 안 됩니다. 경기가 과열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산업들이 사이클적으로 이제 돌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예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뭐 2000년도부터 2008년도 요때 사이클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금융위기가 왔죠.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업들 저희가 가장 먼저 사이클이 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반도체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와 인텔, AMD 이런 회사들을 들여다보면서 사이클적으로 어디가 살아날 건가. 근데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PC 대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인텔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AMD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용 PC의 디맨드가 살아날 거다. 만약 그게 일어났었을 때 내년도는 경기가 좀 확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골디락스 구간으로서 생각을 하고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완전히 팔고 도망가는 건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좋은 종목들만 들고 있는데 경기가 확 살아난다 그러면은 이걸 늘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겠죠. 뭐 최근에 경기 민감주 얘기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언젠간 오겠죠.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도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의 모습이 뭐였냐면 미국의 중소형주가 오랜만에 튀었어요. 근데 또 바로 화요일 날 또 빠졌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이제 이미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다시 회복을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약간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상황, 그거가 조금 적절하게 뜨거운 수프 같은 골디락스 같은 상황이고 그런 약간 균형적 애매한 균형이 지금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네요. 네. 최근에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이 지금 말은 안 해도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잘하셔가지고 네. 상당히 아웃퍼폼하면서 그 수익률이 상당히 좋으세요. 네, 아우라가 네. 느껴집니다. 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겉으로 겸손한 척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계세요. 속으로는 좋은데 막 수익률 빵빵 터지니까 근데 아닌 것처럼 참 저렇게 포카페이스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세요? 네. 아닙니다. 정리를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정리를 좀 수익률에 하겠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기 과열인지가 걱정인데 오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신호는 매주 체크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